지금 일본이 살 길은 기업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일본의 자본 수익률이 낮은데 그게 국내로 회귀하기는 어렵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인 가구 30대의 한 30%, 20대 40%가 저축이 제로입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주주들의 80%가 60세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커진 데도 한계가 있고 기업들은 나가서 나름 이제 노력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예. 국내로 회귀하기도 어려운 구조고 국내에서는 이제 부유한 노인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점점점 이제 가면 이게 이제 부유 이전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일본도 여러 가지 지금 증여세, 상속세를 손보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예전처럼 뭐 3%, 4% 성장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는 사실상 구조적으로도 어렵다. 예,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고 또 우리의 머릿속, 가슴속 또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보는 대단히 유익한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예, 동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리지 않지만 뭐 조만간 곧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주제가 일본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도 많고 또 뭐 관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아주 묘하고 그런 나라인데 요즘 일본 경제가 뭐 일본 경제 자체로도 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어떤 산업 경합이나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사이에서도 일본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어서 요즘은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 오늘은 그래서 일본 전문가, 일본 경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일본 경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매우 깊숙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한국외대의 융합 일본 지역 학부 이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일본에서 교수도 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셨네요. 네, 제가 경제학 박사시고. 한 10년 정도 일본에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7년 정도는 학생으로 있었고, 이제 일본 대학에 임용이 돼서 한 3년 네. 정도는 이제 교수로 가르치다가 근무를 했습니다. 도쿄에 계셨네요. 일본에. 네네. 요즘도 가끔 잘 가세요? 자주 갑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현장 분위기도 보고 거기 이제 연구자들도 만나고 예.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해서 물어보고 하면서 네. 지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관심이 좀 있으셔서 가세요? 지금 가면 뭐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요즘에 가면은 이제 일본이 30년 만에 요즘에 이제 신문 기사 같은데 보면 일본 30년 만에 20몇 년 만에 이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명목임금도 이제 97년 오르고. 이후에 올랐고 투자도 이제 민간 설비 투자도 이제 91년 이후에 한 32년 만에 네. 이제 올랐다 그러고 해서 실제로 이제 기사에 나오는 거 말고 진짜 이제 현장에서 현장 레벨에서 정말 이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좀 괴리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진짜 일본 경제가 꿈틀거리고 살아나고 있는 게 맞느냐 그걸 좀 보러 가서 뭘 보면 그게 보입니까? 이 경기가 사실은 이 실체가 많이 얘기되는 게 그거잖아요. 일본의 이제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해서 엔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개선이 돼서 이제 사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제 임금 상승도 있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까지 정말 그런지는 좀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택시 주행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 식당의 예약률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포스 보면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식당에서 계산할 때 이제 이런 거 보면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백화점 매출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굉장히 그 염가 슈퍼마켓도 매출은 오르는데 이제 이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이제 많이 사간대요. 많이 사가는데 이게 약간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싼데도 좀 늘어나고 오르고 그다음에 아주 비싼 고급 백화점도 오르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면 아주 싼 곳은 좀 뜸해져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뭐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까지는 저도 안 그래도 그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일본 경제가 정말 과거 뭐 한 20년에 비해서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리신 결론은 어느 쪽입니까? 새로운 현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만에 바뀐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90년에 맥도날드의 빅맥이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빅맥 주수가 굉장히 낮기로 유명한데 맥도날드 빅맥이 380엔이었어요. 90년에. 네. 그런데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내려갔는데 예. 작년에 처음 400엔 됐고요. 올랐어요. 올해 450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제 환율 생각하면 우리는 가면 더 싸졌을 싸죠. 텐데. 네, 싼데 이제 일본 사람들 30년 동안 와.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400엔대 빅맥은 이제 충격이죠. 충격인데 이게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이제 원료 원재료 가격,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 됐고 공급망 단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해외 이제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밖에서 벌어서 밖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안으로 잘 안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투자도 잘 안 되고 임금 상승의 요인도 없고 임금을 안 올리니까 이제 소비도 좀 안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사실 두 번의 그 경기 호황이 있었거든요. 2002-3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자나미 경기라고 하는 게 있었고 전 세계가 다 좋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이제 2013년부터 해서 아베노믹스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저온 호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저온 호황이냐면 기업은 호황인데 가게는 불황.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호황이라는 말은 이제 대기업 중심이죠. 수출 기업이나 해외 생산 거점이 있는 대기업들은 어디서 만들어 팔든 전 세계에서 그렇죠. 잘 팔리니까 좋은데 근데 그 기업들이 그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가지고 와서 신규 투자를 하거나 월급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게 이 명목임금은 사실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명목임금이 대기업 중심으로 유니클로가 한 40% 올린다고 발표를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네.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명목임금을 올리긴 했는데 중소기업은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5개월 연속 지금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가에 비해서는 덜 오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물가 생각하면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약간 양극화된 그래서 지금 도쿄의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신축 맨션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1억엔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10억 되죠. 네. 근데 저희보다 싼 거죠. 저희 서울의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 하면 신축구 이런 데의 맨션이에요. 네. 그래서 싼 편인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의 사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급여도 오르고 이분들은 이제 신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100%를 30년 론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자가 뭐 한 0.5%, 0.3%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담 없이 이제 집을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제 도쿄 부동산이 좀 오르고 있는데 지방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소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뭐 업종별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일본에서는 보통 이제 이중 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네. 격차가 좀 있는 거죠. 격차가 있는 호황. 네. 에브리바디 다 호황인 경우도 오긴 올까요? 그러니까 그 격차라는 게 이제는 뭐 거의 전 세계가 어디든 그 좋다는 미국조차도 다 좋지는 않다면서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 과거 다 좋았던 고도 성장이나 안정 성장기, 버블기 이런 시기는 이제 두 번 다시 오기는 힘들다. 힘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의 이 호황의 구조가 기업들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서 뭐 수출도 하고 이번에 2분기도 이제 수출 때문에 늘어나고 그다음에 밖에 생산 거점, 해외 생산 거점에서 생산을 하고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게 N 환산을 했을 때 이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기업 뛰고 실적은 좋았을 그렇죠. 텐데. 실적이 좋아서 이게 사실은 바탕이 된 부분이 큰데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 국내로 유턴해서 들어와서 국내 투자하고 이렇게 할 거냐? 자본 수익률이 높지 않죠. 일본이 지금 그렇게 되려면 뭐 해외에 있는 일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려면 금리가 그래도 뭐 한 1% 정도 돼서
뭐 밖에서 이제 환 손실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국내 투자해가지고 채권도 그렇고요. 예. 돈이 들어오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 들어오겠지만 지금 뭐 기업이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개인이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일본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인데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 건데 그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그래서 지금 일본은 굉장히 늙은 경제이기 때문에 뭐 잠재 성장률도 굉장히 낮습니다만 잘하면은 2% 성장 될까 말까 또 이제 못하면은 이제 그 저성장으로 접어들고 이러면서 앞에 두 번의 어떤 호황도 사실 호황답지 않은 호황으로 끝났는데 예. 그런 식의 이제 호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의 호황하고 비교하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지금 일본의 성숙 경제 수준에서 그게 맞는 호황의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기껏해야 미지근한. 그렇죠. 예. 그런데 예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빅맥의 가격 인상 같은 게 나타나는 거 보면 말씀하신 예전에 두어 번 나타났던 미적시근한 호황과는 조금 좀 다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91년에 그 기업 설비 투자가 지금 이제 100조엔 아마 올해 넘을 거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100조엔 넘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91년 이후에 한 32년 만인데 예.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기업 이 투자 유도 예산 같은 거를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이오라든지 우주라든지 뭐 특히 반도체 그렇죠. 탈탄소 이런 거에 5조 엔 정도 올해 이제 예산을 썼고 그게 이제 지금 경제안전보장 전략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일본에서 그런 걸 생산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기업들도 이제 우주라든지 바이오, 탈탄소 쪽으로 가고 있고 정부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그런 건 해외로 안 나가도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경제안전보장의 어떤 그 일본 정부의 그 오프쇼링을 지금 이제 리쇼링하고 프렌들리 쇼링으로 바꾸고 있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맞아떨어지면서 그건 이제 예전에 없었던 일이네요. 그렇죠. 프렌드 쇼링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일본에서 만들면 안심이 되겠으니 일본 본토에 와서 만들어라. 중국이나 뭐 다른 데 가서 만들면 일본 브랜드라도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IRA 같은 경우 그렇죠. 예. 뭐 그것도 있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본이 워낙 생태계가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계 단계 팹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파운드리도 있고 이제 후공정의 패키징이나 검사도 있는데 그 단계 사이에 사실은 반도체 장비하고 반도체 소재의 업체들이 많이 필요한데 장비 같은 경우에 미국이 한 점유율이 미국 기업들이 한 35% 되거든요. 근데 일본 기업들이 한 33% 되고 유럽이 한 2% 돼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유럽을 합치면 거진 뭐 90% 이상 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이 그 중요한 한 축이고 장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재만 봐도 소재가 워낙 많습니다만 주요 소재들을 보면 일본 기업들의 그 이 점유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 장비 소재 이런 걸 생각하면 일본이 굉장히 그 유리한 반도체 환경을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시다 총리가 이번에 그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업체 7개 CEO들을 다 만나서 투자를 이제 뭐 이렇게 유치하는 그 지원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정부가 투자하고 있고 마이크론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 정도 정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서 그런 거 고려하면 사실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던데요. 지금까지 해외로 나간 거나 안 지었던 이유는 뭐 바깥에서 만드는 게 편거나 아니면 그냥 한국 업체가 만드는 게 글로벌리 싸니까 그쪽에다가 우리가 그냥 설비 소재를 팔아서 우리는 먹고 살자는 게 일본의 생각이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안전한 일본 본토에서 뭘 좀 중요한 걸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도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니까 그 변화는 좀 새로운 거네요. 네네. 프렌들리 쇼링이라는 게 사실은 없던 거잖아요. 경제안전보장이라는 게 생기면서 원래는 이제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중국을 프렌드 됐죠. 세계의 공장이자 수출 기지로서 사용하면서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GDP가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경제안전 미중 갈등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 중국에서 생산하던 오프쇼어링이 예.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이제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요즘에 뭐 디커플링이 아니라 예. 이제 위험 분산 디리스킹이다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이미 잘 하고 있고 이미 장악하고 있고 잘 해서 특별히 옮길 이유가 없는 거는 중국에서 계속 생산을 한다. 이게 이제 오프쇼어링을 계속 하는 거고. 예. 그거 말고 중국만 가지고는 좀 불안하니까 하나 더 비슷한 루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비싸져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세안 같은 데로 이제 공장 옮기는 거죠. 이게 이제 니어쇼어링이고 이제 리쇼어링은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로 다시 이제 유턴해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을 좀 제공하고 새로 생긴 게 이제 프렌드 쇼어링인데 이게 이제 중국이 진출하지 못한 분야를 가치를 공유하는 그 가치라는 것은 뭐 인권이든지 뭐 환경 또는 뭐 공정한 경쟁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하고만 하겠다라는 게 이제 프렌드 쇼어링인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최첨단 산업 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리쇼어링하고 프렌드 쇼어링을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리쇼어링을 할 때 반드시 일본 기업이 국내 유턴하는 거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해외 기업이라도 그러니까 TSMC가 일본에 들어서 생산하고 또 일본에 이번에 라피더스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일본이 이제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올재팬 한다고 수직 계열화해서 전부 다 일본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했는데 그거 이제 포기하고 기술도 이 선진국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IBM으로부터 기술 공여를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의 그런 태도, 자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일본이 세계의 공장이 한번 돼보겠다 다시.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다른 분야는 뭐 그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느냐라고 하면 반도체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그 단기간에 빠른 변화가 보이고 있다. 시도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과거 없었던 변화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그 변화가 그래 일본이 다시 그렇게 재공업화 될 수도 있지라는 쪽이세요? 아니면 본격적인 고령화도 이제 막 시작될 거고 일본이 쉽지 않을 거예요 쪽입니까? 그냥 느낌은 후자입니다. 후자인 게 왜 그러냐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이 살 길은 기업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유럽에서 공장 만들어서 유럽 사람들한테 팔고 미국에 공장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일본의 자본 수익률이 낮은데 그게 국내로 회귀하기는 어렵죠. 오겠냐? 그런데 이제 해외 여러 이제 자산, 뭐 증권 투자든 직접 투자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해외 순자산이 32년째 세계 1위잖아요. 그럼 그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일본의 그 가계의 그 순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그 가계 순자산을 일본의 그 가계 금융자산의 70%를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지고 있어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동안 젊을 때 많이 벌어놓으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인 가구 30대의 한 30%, 20대 40%가 저축이 제로입니다. 저축이 없어요. 번 돈 다 쓰기 바쁘다 이거죠. 이건 뭐 수입도 작고. 게다가 지금 일본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주주들의 80%가 6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커진 데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나가서 나름 이제 노력을 해서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국내로 회귀하기도 어려운 구조고 국내에서는 이제 부유한 노인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점점점 이제 가면 이게 이제 부유 이전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여러 가지 지금 증여세, 상속세를 손보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에 이제 보면은 노인들이 왕래도 없이 연락이 안 돼서 가보면 이제 사망해 있고 이런 집들이 많은데 가보면 현금 따발이 막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현금 보유 비율이 높지만 이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자 그게 얼마 안 나오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자가 얼마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은행에 넣어놓거나 집에 장롱에 넣어놓거나. 네. 그럼 이제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은행은 나중에 이제 지금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니까 국채를 매입하는데 다 쓰이고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돈으로 사회보장 급부를 해서 이제 노인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게 환류되고 있는 건데 전혀 생산적인 이 구조가 아니다. 구조가 아닌 거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이제 뭐랄까요 경기가 그 동안에 예전처럼 뭐 3% 4% 성장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는 사실상 구조적으로도 어렵다. 구조적으로 문제다 그게. 네네. 고령화 때문이고 고령화된 일본 국민은 특히 더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쓰니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도니 경기가 침체인 걸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네요. 네네. 일본만 그래요? 고령화 정도는 뭐 유럽도 정도는 비슷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뭐 고령화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예. 미국하고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고령층이 그 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주식에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제도상 우리가 이제 뭐 현역 시절부터 네네 의무적으로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 파이가 커지는 구조죠. 이제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파이를 조금씩 잘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면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거죠. 주식시장이나 좀 더 뭐 채권시장이나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예금을 하거나 예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 결국 이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하고 맞물리는데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하면서 지금 국채를 1,000조 발행해가지고 500조를 지금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거든요. 50%를. 근데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80% 이상 가지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이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뭐 채권 시장, 국채 시장의 그 자율도가 전혀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그런 문제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일본 경제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수술을 하긴 해야 돼. 수술이 될까 하는 걱정이 뭐 걱정이라기보다 수술이 되기는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하고 차이는 뭡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다르길래 일본하고는 좀 달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가 활력이 있어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일본처럼 이제 밟아가긴 할 텐데 이 젊은 층들이 저희는 집도 살려고 하고 해외도 나가려고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렇죠. 취업도 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불만도 엄청 많고. 불만이 많다는 거는 이제 그렇죠.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뭐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뭔가 뭐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 벤처를 뭐 창업해서 뭘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30년 동안 저성장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걸 경험을 못 해봤던 거예요. 맥도날드 가격이 오르는 게 충격이잖아요. 경험이. 물가가 오른다는 것도 경험을 안 해보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취업은 또 됩니다. 그런다면서요? 뭐 대충 면접만 보고 그냥 취업은 뽑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우리처럼 또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살아도 일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아이 모노 뭐 타베테 이케루 이게 뭐 약한 사람도 그냥 뭐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렇다 보니 뭘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취업이 잘 돼요? 그 잃어버린 20년에서? 요즘 들어서 생긴 일입니까? 취업은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있었죠. 근데 2010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유효 구인 비율이 올라가면서 취업이 점점점 이제 해결이 되면서 사실은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3년경부터 유효 구인 비율이 1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 유효 구인 비율이 1을 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개수거든요. 그게 하나 이상이니까 누구라도 다 이제 취업이 되는. 지금 뭐 좋을 때는 한 1.6, 나빠도 한 1.3. 그 이후로 1 이하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게 이제 기업들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중에 가면 이제 인구 감소 효과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 자꾸 퇴임하니까. 네네 인구 감소 효과가 있는데 기업들이 경기가 좋으니까 뭐 더 이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이제 일손 부족이고 근데 일손 부족이라서 뽑아놨는데
진취적이진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일본에서 근무할 때 제 그 제자가 다케다 제약이라고 굉장히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축하 그거를 하면서 이제 회식 같은 걸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꼰대 같이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회사 가면 해외 근무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가보고 뭐 좀 공부도 해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해라 그랬더니 걔가 자기는 쌀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해외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입맛이 안 맞아서.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 같으면 해외 근무 기회 있으면은 뭐 경쟁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일본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경험 생각 가치관이 그렇죠.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연구년이라서 저번 달까지 사실은 그 UBC라고 이제 캐나다에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온 연구자들 있잖아요. 드물어요. 잘 안 나옵니다. 유학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학도 안 오고 교수님들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국내에서 저기 다른 대학에 가서 안식년을 연구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도쿄의 대학에서 이제 연구년 하신 분은 뭐 저기 오사카나 뭐 이런 데 가고 해외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제 활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체질 같은 거군요. 그냥 체질, 성격. 제가 볼 때는 일본도 예전에 그 사장님들 요즘 이제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지사의 그 일본 사장님들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한국 젊은이들을 보면 자기들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70년대, 80년대 자기들이 직장생활 막 90년대까지 열심히 할 때의 그 어떤 막 활력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의 일본 청년들한테는 볼 수가 없는데 한국 친구들한테는 그게 보인다. 그래서 CEO들이 한국 그 직원들 엄청 좋아합니다. 뭐 해외 근무 지원할 사람은 서울 가겠다고 손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업체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일단 우리는 좀 있고 기업이 잘 돼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는 기업들은 다 해외 나가서 일해서 일자리도 해외에서 생기고 돈도 해외에서 벌어요라는 설명과는 조금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생산 거점이 있지만 또 국내에서 완전히 철수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회사가 커지면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뭐 개발이나 이런 연구부서에서는 또 이제 뽑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전처럼 기업이 국내에서만 이렇게 투자하고 할 때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역시 해외 생산 거점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국내에 그 영향이 있죠. 그리고 젊은이들도 조금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뭐 웬만하면 다 취업도 되고. 그렇죠. 이제 일본 젊은이들 제가 이제 대학에 근무할 때도 느꼈는데요. 굉장히 무기력해요. 무기력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해외에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뭐 연애도 안 하려고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취업 잘 되면 몇 년만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해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래 너 1등해.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지금 제가 대학에서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저는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정말 세계 초일류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잘하죠. 뭐 적응력 뛰어나죠. 뭐 파이팅이 있는데 이 워낙 내부 경쟁이 지금 치열하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라 다른 데서 태어났으면 정말 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제가 그 해외 대학에서 있으면서 여기는 뭐 백인 친구들 경쟁력 하나도 없는데 한국 친구들이 왔으면 여기 뭐 다 그냥 정말 할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오늘 제가 좀 이야기가 초반에 좀 길었는데 그래서 요즘 일본 경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뭐가 키워드입니까? 이렇게 먼저 사전에 질문을 좀 간단히 드렸더니 새로 중앙은행 총재가 된 우에다 총재가 제로금리 시대를 좀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이걸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의 범위를 좀 바꾸는 거가 이제 하나가 크게 눈에 띄고 기시다 총리가 아베와는 달리 좀 새로운 방식의 자본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것들 이것도 좀 변하다. 이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본 반도체 시장이 좀 달라지고 부활하고 있다는 건데 제일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네.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 일드 커브 컨트롤에 따른 일본 중앙은행 정책의 변화예요. 뭐 어떤 건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가
조금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 아베노믹스가 2013년에 시작이 됐을 때. 화살이 3개가 있었죠. 이제 첫 번째 화살이 양적 완화해서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 두 번째가 이제 재정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였고, 세 번째가 구조 조정해서 생산성 올리겠다. 요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3가지지 처음에 방점이 찍혔던 거는 양적 완화. 첫 번째 화살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일본 국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30년 동안 그 당시 20년이지. 20년의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을 써야 될 것이냐. 총수요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사람들과 총공급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수요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예컨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종식시켜야 돈이 꽂혀야 소비를 하지. 투자도 늘고 소비도 늘고 한다.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없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총수요 정책이었고, 총공급 정책은 아니다.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일본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더라. 이 얘기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 그래서 구조조정 같은 걸 통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였는데 두 논쟁이 대립하다가 전자가 이겼습니다. 총수요파, 일본에서 이제 리플레이션파라고 하는데 리플레이션파가 아베노믹스의 이제 입김을 이제 세게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처음 2년 동안 총수요 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이제 양적 완화인데 2년은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2% 물가 상승률을 2년 안에 달성한다 그랬는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물가가 상승을 또 안 한 건 아니라서 애매하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총수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15년 해서 2016년 넘어갈 때인데 총공급으로 움직여야 된다. 총공급 정책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 아베노믹스의 방향이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크게 둘로 쪼개서 앞부분은 총수요 정책, 뒷부분은 총공급 정책인 거예요. 수요는 돈 풀면 될 텐데. 풀어봤더니 별로 안 되더라. 공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급은 이제 인적 자본을 늘리든지 물적 자본을 늘리든지 생산성을 높이든지 3가지 중에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적 자본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예컨대 일본은 이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노동 생산성이 세계적으로 낮은 선진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화도 뒤쳐져 있으니까 디지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생산성을 좀 높이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꿨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해서 양적 완화를 끝냈냐 그러면 끝내지 않았잖아요.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양적 완화는 이전과 이후 양적 완화가 좀 다릅니다. 2016년에 뭘 했냐면 2가지 중요한 걸 했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걸 도입을 했고 2016년 2월에 2016년 9월에 YCC라는 걸 도입합니다. Yield Curve Control이라는 걸 처음 도입하는데 여기 이제 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그 그래프 보시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일드 커브라는 게 이제 국채 만기에 따라서 단기의 수익률은 낮고 장기 수익률이 이제 장기 높아지니까. 수익률과 단기 수익률을 같이 보여주는 그림이 그렇죠. 일드 커브인데 이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률을 찾아서 장기 국채 투자를 한 겁니다. 하기 시작하니까 국채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게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일드 커브 자체가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장기 국채도 마이너스가 되고 단기 국채도 마이너스가 돼서 전부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물 장기 국채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은행 금융권들이 그걸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에 이제 타격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이 금융권 이제 은행들이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 중간에 이제 팔아야죠. 던지는데 이거를 전부 이제 일본은행이 다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이 캐퍼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뭘 했냐면은 YCC를 하겠다. YCC가 뭐냐면 그 일드 커브를 장기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이제 장기 국채를 마이너스가 안 되게 하겠다. 0%로 관리하겠다.
그 미국처럼 자꾸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서 내리려고 그 정책 쓴 게 아니라 네, 떨어져서 내버려주면 마이너스로 가니까 네, 마이너스에 있는 건 끌어올릴게. 아, 0 근처로. 0 근처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줄게. 0.25%에서 움직이도록 할게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양적 완화라는 게 일드 커브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밑에 떨어진 일드 커브를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네. 양적 완화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 이거를 이건 사실상 금리 인상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일본은행이 그 오버슈팅을 약속을 하거든요. 오버슈팅이 뭐냐면 물가가 2% 되면은 양적 완화 멈출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2% 넘어가도 양적 완화 안 멈출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버슈팅 할게라고. 낮은 금리 계속 유지할게. 네네. 예. 그래서 시장은 안심해라. 국제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일본은행이 시그널을 준 거죠. 예. 근데 여하튼 이 2016년부터 순수한 의미에서 양적 완화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좀 방어적인 양적 완화를 하긴 하되 이게 사실은 양적 완화의 본래 취지하고는 안 맞게 된 거죠. 끌어올리는 거가 그렇죠. 되니까.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이제 나중에 코로나19가 있고 그다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물가가 폭등하니까 미국과 여러 이제 주요국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일본의 일드 커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드 커브가 이제 위로 올라가기 둥둥둥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미국처럼. 그렇죠. 근데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일본은 10년물 국채를 꽉 쥐고 있잖아요. 관리를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수면 위에서 딱 붙잡고 있었다는 딱 붙잡고 거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그래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부분만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년물만. 그렇죠. 15년물, 20년물을 그렇죠. 올라가고 10년물만 밑으로 움푹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 왜곡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얘기는 원래 형성되었을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었단 말이고 그 얘기는 원래 형성되었을 국채 가격보다 높게 일본은행이 사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높게, 그렇죠. 금리는 낮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쿠로다 총재가 임기 4개월 앞두고 이거를 운용 폭을 원래 0.25 플러스 마이너스 0.2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늘려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0.5%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허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금리 상승 효과 유행에 맞추겠다. 그렇죠. 트렌드에. 네네.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올해 4월에 이제 우에다 총재가 들어오면서 당분간 이제 이 통화 정책은 뭐 건드리지 않을 거다. 뭐 별 변화 없을 거다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갑자기 7월 28일 날 또 뭔가 조정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조정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애매한 게요. 일단 우에다 총재가 얘기한 YCC 조정이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5% 밴드에서 관리하겠다는 건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일본어로 이제 렌조쿠 사시네 오페라 그러는데 연속 지정 가격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어떤 금리를 지정 수준에서 금리를 조금만 올라가면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사들여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거를 0.5% 넘어가도 1%가 안 되면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게 목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0.5인데 넘어가도 1% 안 되면 지켜볼 게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알기 그렇죠. 어려운 건데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혼내와 타테마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내는 속마음이죠. 근데 타테마에는 이제 명목상에 이제 내세우는 건데 다테마에 명목상으로 내세우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5%예요. 근데 혼내는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뭐냐면 1%까지 올라가도 놔둘까 생각했는데 놔두지 않았습니다. 0.6% 딱 되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채를 싹 다 사들여서 0.6%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혼내는 0.6%다. 그러니까 다테마에 명목상으로는 0.5%까지는 허용합니다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0.6%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일본은행의 스탠스고요. 그 얘기는 사실상의 순수한 의미에서 양적 완화는 이미 2016년에 끝났고 지금은 방어적인 양적 완화를
하면서 0.6%까지 금리 인상을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상황은 그렇고 일본 중앙은행의 생각은 조금 올라간 금리 그렇습니다. 정도에서 네네. 수면 위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까지는 할게. 네. 라는 이제 정도라는 거죠. 0.6%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개입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더는 거죠. 못 올라오게 그렇죠. 하고. 네. 그렇다면 그게 다른 곳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그런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의 네네. 미묘한 변화가. 이게 이제 원래 왜 이걸 했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 등장한 거는 그 환율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엔저 엔이 저니까. 때문에, 네. 엔저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근데 이제 일본은행에서는 외환 시장과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는 물가만 볼 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일본이 24년 만이죠. 그 외환시장 개입해서 3번 개입했거든요. 그 2022년 10월에 한 150엔까지 이렇게 됐을 때. 예. 그래서 결국은 엔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하나 있었고 제일 큰 거는 일본은행이 물가 예상한 게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은 작년만 해도 올해 4월만 해도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한 1.8% 정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예.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훨씬 이제 높았던 거죠. 3%, 4% 되니까 나중에 7월 달에 수정했는데 그 2.5%로 수정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일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로 0.6% 정도까지 허용을 해야 된다는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는 뭐 환율 때문은 아니라 물가 때문이라는 건 라는 설명인데. 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근데 어차피 환율이 그렇게 그렇죠. 올라가고 엔화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네네. 영향은 주겠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의도든 아니든 엔저에 대한 방어 정책이 되기는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면 이제 엔이 여기서는 더 안 떨어지겠냐가 굉장히 관심일 텐데. 어떻게 봅니까? 더 떨어지면 그 폭을 더 놀려서라도 그렇죠. 좀 더 끌어올려서 네. 대응을 하다 보면 여기서 많이는 안 떨어지지 않겠어? 일본 중앙은행이 원하는 환율 수준이 여기보다 더 엔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 일본은행이요. 굉장히 그 향후 일본 경제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정도 되면 물가가 아마 1%대로 떨어질 거고 2025년 되면 0%대로 다시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거 바탕하에 이제 양적 완화는 지속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보다 더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할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우에다 총재가 됐느냐거든요. 일본은행 총재는요. 관행이 있습니다. 재무성, 그러니까 옛날에 그 대장성 출신 지금 이제 재무성 출신의 엘리트 금융 관료와 일본은행 출신이 번갈아서 한 번씩 합니다. 그 전임인 쿠로다 총재가 재무성 관료 출신이고 그 전에 시라카와가 일본은행 출신이에요. 한 번씩 하는데 우에다 총재는 그러니까 쿠로다가 재무성 관료 출신이니까 이번 순서로 하면 원래 일본은행 출신이 돼야 되는데 우에다 총재는 재무성 출신도 아니고 일본은행 출신도 아닙니다. 대학 교수예요. 일본은행에서 최초로 임용된 학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왜 우에다 총재였냐? 처음에 물망에 올랐던 거, 하마평에 올랐던 건 아마미야라고 재무성 출신의 관료가 올랐는데 일본은행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아니 차례가 우린데. 그렇지. 그래서 반대를 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미야 씨가 고사를 했습니다. 안 하겠다. 왜 안 하겠다, 안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주류 경제학자들과의 싸움에 지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1999년부터 제로금리 정책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한 25년을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했고 양적 완화를 10년 동안 했는데 이 모든 통화 정책에 관여했던 게 아마미야 씨인데 이 아마미야가 그 정책을 하면서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특히 이제 폴 크루그먼이 일본은행을 엄청나게 그 십자포화를 날렸거든요. 일본은행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양적 완화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를 하는데 그때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바로 금리를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비판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비판받은 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하고 유럽이 전부 다 양적 완화를 하는데 일본만 주춤주춤하면서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거 경제학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저거 하니까 안 되는 거다라고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 봐라, 버냉키 스타 학자가 하고 유럽은 지금 마리오 드라기 스타 학자들이 하지 않냐. 일본만 지금 공무원이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된다라고 비판을 워낙 받아서 일본은행에서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잘못하면 인사의 실패로 보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은행 최초로 이제 우에다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됐고 더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일본은행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금 이제 트로이카 체제라고 하거든요. 예. 왜 트로이카 체제냐면 지금 우에다 총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학자 출신인데 그 밑에 부총재가 2명이 있습니다. 네. 부총재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이제 히미노라고 히미노는 재무성 출신이에요. 또 한 명이 이제 우치다인데 우치다는 일본은행 출신입니다. 예. 굉장히 밸런스가 좋죠. 그러네요. 재무성 출신 하나, 일본은행 출신 하나, 외인 부대 하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뭘 뜻하냐면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서 뭘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우에다 총재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년 5월까지 2024년 5월까지 25년간의 일본은행의 지금까지 통화 정책을 리뷰하겠다, 공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비판이라기보다요. 일본 그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년 5월까지 그냥 공부만 하고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9월에 또 총재 선거가 있거든요. 일본의 자민당.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적어도 지금의 양적 완화의 기조가 갈 것이고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은 더 길게 아마 양적 완화 기조가 그 이후에도 이어질 거다. 일본의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의 추이,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사실은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관망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뭐 이른바 소장파라든지 저렇게 좀 하지 왜 이걸 안 하고 있어? 진짜 복지부동이네. 라고 하면서 던지는 대안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본 경기 특히 중앙은행이 이렇게 액션을 좀 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다 하고 있죠. 이게 아마 저기 키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로 이제 아마 테마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요가 문제다라고 하는 파와 총공급이 문제다라고 하는 파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총수요가 문제다 쪽에 그 해결책을 먼저 써보자라고 해서 양적 완화를 했죠. 그런데 양적 완화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그렇게 있긴 있었지만 만족할 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총공급 정책을 써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화가 안 됐어요. 그냥 흐지부지 되다가 2021년 10월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되면서 그럼 내가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이 총공급 정책 내가 써보겠다. 이게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이제 그 모던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라고 새로운 공급 사이드 경제학 이제 이론 백그라운드인데 이게 예전에 그 대학 다니실 때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공급 경제학이라고 경제학 교과서에 조금 나오고 약간 배우고 넘어갑니다. 레이거노믹스죠. 레이거노믹스 나오는 부분 그거를 부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940년대에서 60년까지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케인지언적인 처방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나와서 돈 풀고 유효 수요를 늘려주면 경기가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경기 변동은 우리가 이제 해결했다라고 하던 차에 1970년대가 되면은 듣도 보도 못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올라.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처방전 중에 하나가 공급 경제학인데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물가가 올라간 게 이제 오일샥 때문에 이제 공급 충격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서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그럼 공급을 늘려주면 되지 않겠나. 근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생산성 올리는 건데 이제 노동 공급 늘리자. 근데 늘리려면
보니까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세율이 높아가지고 생산에 참여를 안 한다. 참여를 안 하더라. 그래서 감세를 좀 해주면 노동 공급 늘리지 않을까라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규제 완화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세금 깎아줬더니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놀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당시 이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하게 되는 빈부격차가 더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이걸 지금 일본이나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갖다가 쓰는 건데 고전적인 공급 경제학이랑 뭐가 다르냐면 부자 감세가 아니고 일본에서 지금 하는 거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왜 노동 공급이 안 늘어나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육아, 뭐 아이 키우느라고 여성분들이 이제 못 나가요. 그래서 육아 지원, 뭐 이거 지원금, 보조금 이런 걸 줘서 이분들이 일을 하게끔 해서 그러면 이제 가계 소득도 늘어나서 이게 이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게 하나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원래 고전적인 공급 경제학은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하고 간섭 안 하는 거죠, 시장에. 그런데 지금 그 새로운 공급 사이드 경제학은 적극적인 정부, 큰 정부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 인프라 구축하고 일자리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라. 뭐 일자리라기보다 이제 지금 반도체처럼 최첨단 산업 중심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분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구축을 한다는 거죠, 공급망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키시다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드노믹스랑도 일맥상통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뭐 옐런이 얘기한 대로 이제 바이드노믹스도 사실은 모던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를 백그라운드를 한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의 이 공급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끝내고 금리를 정상화 내지는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요 정책을 이제 끝내고 말하자면 총공급 정책으로 넘어간 건데 일본은 지금도 양적 완화를 방어적 의미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총공급으로. 그래서 이게 효과가 도대체 무슨 효과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제 비판이 국내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하나씩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수요 총공급을 우리가 정책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이제 살아나면 누구 덕분인지를 알아서 뭐해요? 살아나면 되겠지만 둘 다 해야지. 공급만 늘어도 수요가 없고. 총수요 정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총공급 정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총수요 정책을 이제 끝내고 금리 인상을 현실화해야 이 효과가 제대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자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리면 총공급에 도움될 게 뭔데요? 금리를 올리면은 일단 그 해외에 있는 자금들도 그렇고 이제 들어올 것이고, 투자도 이제 늘어나고 이제 총수요 쪽으로 그렇죠.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야 아무 회사에서나 고용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런 기업에 취직한 젊은이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그 코로나19 지원금 때문에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굉장히 취약한 사실은 한계 기업들이 일본에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안 망하니까 그렇죠. 신입사원 계속 뽑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이참에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사해서 회사 갔더니 야 우리 회사는 그냥 안 망하는 게 목표야. 그냥 신문 열심히 보고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구조 개혁을 하고 좀 실업자 생기더라도 그렇죠. 정신 차리게 해서 공장을 돌려야 제대로 된 게 나오지 라는 쪽이군요.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그럼 방금 얘기한 공급 쪽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네, 취지는 그런데 기시다 총리 자체도 이 새로운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공급 사이드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구조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기왕 하던 거 이것저것 아베노믹스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이 총수요 정책이고 세 번째 화살이 총공급 정책인데 그렇죠. 구조조정. 결국 기시다도 양적 완화하고 이 총공급 정책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여튼 좋은 거 다 끌어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서로 이제 모순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고 해서 제로금리 양적 완화하면서 어떻게 구조 조정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이코노미스트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뭘 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겠다. 미국처럼 금리 올린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시원하게 하든지 내리든지. 그렇죠. 근데 양적 완화도 애매하게 혼내와 타테마에를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새로운 공급 사이드 경제학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의문을 표현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잃고 희생하는 거 없이 어떻게든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렇죠. 계획이냐. 공짜 점심은 없는 건데. 그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군요. 기시다 총리의 정책이. 이런저런 거 듣고 보고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신 이유가 이제 이런 게 과연 정책의 추동력을 갖고 새로운 그렇습니다. 대안이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시군요. 네네네. 혹시 혹자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미국과 대립을 하면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세계의 그 이제 공장 역할을 해줄 다른 나라들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다시 리쇼어링해서 일본 본토나 미국 본토의 공장이 서기도 하겠으나 뭐 아시아에서는 그 중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 뭐 미국에서는 뭐 남미, 뭐 멕시코, 뭐 약간의 동유럽 이제 이런 나라들이 대신을 하게 될 거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동안 중국과 한국이 딱 파트너십 맺으면서 짝짝꿍해서 전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면서 혜택 보던 두 나라가 이제는 아시아와 일본 이렇게 묶여서 뭔가 그 당시에 그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던 시절과 비슷하게 돌리지 않겠냐. 그럼 일본의 역할이 커질 것도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뭐 별로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시고라는 뜻입니까? 미중 패권 경쟁의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일본이 네. 예. 일본은 사실 경험이 있잖아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게 깨졌고 네. 그러고 나서 이 가트에 가입하고 미국 말 열심히 잘 들으면서 기술 공유받고 이러면서 급성장했습니다. 반도체도 사실 미국 기술이죠. 그렇죠. 예. 미국의 이제 반독점 규제 걸리면서 이제 특허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미국 업체들은 로열티 수익에 이제 거기에 달콤한 로열티 수익에 빠져 있었고 예. 일본이 열심히 그거를 수입해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80년대 들어서 이제 재밌는 게요. 일본이 그 당시 이제 미국하고 무역 마찰 겪으면서 뭐 플라자 합의도 하고 반도체 협정도 맺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일본도 굉장히 고민했던 순간입니다. 그때가 이게 미국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이젠 좀 내 목소리를 내야 되나. 89년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란 책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일본도 이제 미국하고 이제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럴 만한 기술과 뭐 힘이 있다 이런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일본인들이 당시도 그렇게 생각을 또 했었어요. 우리라고 세계 1등 못할 그렇죠. 게 뭐 있냐.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결국엔 이제 미국과 다른 길을 가니까 또 네. 결과적으로 물론 결과론입니다. 이게 제가 반도체 협정이나 플라자 합의가 일본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논리의 비약이고요. 트리거는 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요. 일본한테 다시 기회 창이 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세계가 이제 디커플링 되면 예. 일본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파트너로서 첨단 분야에서 이제 어떤 기지가 되고 생산 기지가 되고 그것이 다시 이제 일본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보면 전혀 허무맹랑한 부분은 아니구나 싶은 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중국, 대만, 한국이 이끌어가다가 네. 중국하고 이렇게 찢어지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또 양안 문제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선택지가 됐는데 우리로서는 조금 안타깝다고 할까요? 뭐 경쟁적인 우린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봐야 되나 복잡한 감정은 들지만 네. 일본이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미중 경쟁의 패권 경쟁의 기회를 잡은 것은 분명하고 네.
다만 이제 재밌는 게요. 일본이 중국을 막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네. 7월부터는 반도체 장비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미국의 그 발을 맞춰서. 그런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이 철수는 안 해요. 그러니까 피크가 2012년인데 2012년에 일본 기업들이 14,000개 들어가 있었거든요. 중국에. 예. 지금 12,00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1,600개 줄었는데 그거는 이제 동남아로 인건비 때문에 옮긴 거지. 예. 디커플링 때문에 옮긴 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 일본 대중 무역이 2021년에 역대 최고 수준 기록을 하고 2022년도 역대 두 번째 수준이거든요. 일본은 중국을 버린 적이 없어요. 디커플링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선택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안보는 중국을 때리면서 네. 경제는 진출을 하고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중국을 보는 시각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국을 약간 상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스탄트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네. 중국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자꾸 생각하는데 중국도 내생 변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센카쿠 열도 가지고 중국과 일본이 부딪혔던 적이 있었죠. 그때 중국에서 화장품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이 싹 자취를 감추면서 예. 한국 제품 광고가 쫙 깔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설화수 같은 게 엄청 팔렸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사드가 있을 때, 사드 보복당했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싹 사라지고 일본 화장품 광고가 실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SK2 같은 게 엄청 팔렸는데 중국은요. 한국과 일본과 대만을 동시에 때리지 않습니다. 일본 때리면 한국 이용하고 네. 한국 때리면 일본 이용하고 지금 오염수 문제로 지금 일본 수산물 금지했잖아요. 네. 한국 얼레고 달래고 뭐 한국이랑 잘해서 이렇게 수산물 많이 이제 한국 수산물만 수입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뭘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뭐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거 했을 때 중국이 굉장히 당연히 뭐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한중일 경제 협력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일본이 소극적이에요. 왜 일본이 소극적이냐면 한국 빼고 하자고 합니다. 아, 일본과 한국은 겹치니까. 일본은 한국 싫어합니다. 그냥 빼고 양자 간의 관계로 하자.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뭐 전자든 철강이든 자동차든 만들면 다 캐치업 당하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산업에 따라서 안보냐 경제에 따라서 뭐 이건 굉장히 중충적이고 중국조차도 미국조차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좀 퍼져 나갔습니다만. 환율은 누구한테 묻는 것도 실리라고는 합니다만 엔화는 그러면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걸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그 환율 개입을 150엔 됐을 때 딱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심리적 마지노선은 150엔인 것 같아요. 150엔이 되면 개입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일본의 그 통화 당국이 환율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걸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거의 마무리 단계 됐다는 얘기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금리 차는 상당히가 지속이 될 것 같고 환율은 지금 140엔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형태로 상당 기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요 정도에서 보여집니다. 네네. 다시 엔이 뭐 강세로 빠르게 돌기보다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 안전자산이라 그래서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엔화가 강세됐는데 그게 이제 깨졌죠. 이번에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전 세계 경기가 뭐 이렇게 위태위태한데도 엔저 유지됐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결국 이제 금리차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일본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엔화에 대해서 이게 일본이 이렇게 엔화가 낮은데 아무도 일본 기업 M&A 하러 해외에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게 별로 없거든요. 매력을 더 이상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일본 경제, 일본 기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온 20-30년 동안에는 매력이 있어서
안전 자산이죠. 그러니까 크게 돈을 벌거나 뭐 성공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망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전 자산인데 그러한 이미지조차도 이제 좀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네. M&A 하겠다는 외국 업체가 별로 없어요. 일본 기업이 이렇게 싸졌는데도. 네네. 뭐 일본인들이랑은 말 안 통해. 뭐 그럴 수도 있고 매력적인 기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일본을 자꾸 옆에 보는 건 우리랑 가까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꾸 관찰하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일본 따라가고 있다는 진단도 있잖아요. 인구 구조도 그렇고 뭐 국민들 성격도 사실은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연결된 것도 꽤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그렇게 일본 젊은이와 한국 젊은이는 다릅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치고 이제 내려가고 가파르게 내려갈 거니까 일본이 겪은 전철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 일본에 지나온 그 역사와 지금 상황을 미뤄볼 때 앞으로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신경 써서 해야 두루두루 좋을까요? 네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90년대 일본이 버블이 붕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90년대 일본 경기가 나빴냐 그러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되고 92년부터 97년 정도까지 연간 평균 1.5% 성장하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기업들이 망하거나 파산, 도산하는 경우가 뭐 대기업 중에서 별로 없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붕괴돼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지만 자산 가격이 붕괴돼서 기업이 도산해서 실직하고 일자리를 잃고 하는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97년에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이제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사실은 더 충격이었고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빨간색인데요. 금융 부동산업이 파산하고 근데 이 당시에도 비금융 기업들은 또 파산 안 하고 버텼어요. 이게 이제 좀비 기업들도 많았고 근데 이 기업들은 나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파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업률 같은 걸 보더라도 빨간색이 이제 유효 구인 비율인데 노동자 한 명당 일자리니까 이게 낮으면 나쁜 겁니다. 취업 빙하기인데 제일 낮았을 때가 두 번 있는데 언제냐면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98년 9년. 그때 0.48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렇죠. 2008년 9년이에요. 결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문제는 일본 기업들이 변하지 않다가 이 30년 동안 누적된 문제가 골마 터지는 게 언제냐면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 막 터집니다. 네네네. 이때 일본 뉴스를 장식했던 게 뭐냐면 토시바가 분식 회계했다.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 조작했다. 근데 그게 거의 뭐 하루 걸로 하나씩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뢰성의 상징이던 일본 기업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래서 당시에 일본병이라 그랬거든요. 노라고 말할 수 없는 딱딱한 조직 문화. 일본식 경영의 폐해, 30년 동안 누적된 문제.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90년 버블 붕괴되고 뭐 2000년 지나오면서 기업들이 충분히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그냥 흘려보냈던 거예요. 그냥 뭐 좀비 기업이 돼서 그냥 버티자 하고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요즘에 한국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환골탈퇴한 기업도 사실은 있다는 거죠. 이 시기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도요타, 소니, 히타치잖아요. 도요타, 소니, 히타치도 2008년, 9년, 10년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CEO들이 다 교체되면서 팔 건 팔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신사업 분야 진출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로 매번 이제 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기업인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 기업은 살고 사실은 이제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결국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사실 이런 도요타, 소니, 히타치들한테 있을 것 같고 그럼 어려워질 때 진즉 좀
구조조정을 좀 해서 그렇죠. 실업자 네, 생기더라도 지금 기업들이 스스로 일본이 하듯이 변신하고 네네, 흑자 구조조정이라고 하듯이 지금 흑자를 내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업들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위기가 고통스럽지만 그렇죠. 빨리 끝난다. 네네. 우리가 기업들은 이렇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출산 고령화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일본의 30년 경험을 보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을 막지 못했어요. 근데 저출산을 못 막으면은 노동 일손 부족한 걸 그냥 그럼 내버려둬야 되냐? 그거는 아닌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노동 공급 곡선이 M자 커브를 그려요. 무슨 말이냐면 연령대에 따라서 20대 후반이 되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하면서 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나라예요. 다 집에 애 보러 간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만 낳으면. 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역유자 곡선인데 우리하고 일본만 M자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거죠. 단절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인구를 늘릴 생각보다도 지금 노동시장에서 밖에 나와 있는 부분 비노동력 인구를 노동력 인구로 돌리는 우리 이제 정책을 빨리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정년 연장 논의하다가 이제 젊은 20대 30대 반발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우리 이제 인구 감소 시작된 지 지금 뭐 한 2, 3년 됐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일손 부족이 시작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연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세까지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금 60세, 65세에서 더 정년장 논의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뭐랄까요, 이제 닥치고 나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학생 줄어든다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네. 보고만 있다 이거죠. 보고만 있어요. 하다가 이제 지금 뭐 작년 올해 뭐 엄청나게 지금 지방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정원에 뭐 70%를 채웠다 못 채웠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 사회 구조적으로 이 일손 부족이 곧 몇 년 후에 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생길 것이다. 네, 생길 것이다. 경기가 좋아져도 뭐 일손이 없어서 파산하는. 뭘 만들어 세계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 일손이 부족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네, 어차피 이민을 받을 것도 아닌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즘 가끔씩 나오는 아시아 지역, 뭐 필리핀, 뭐 이런 나라에서 아기 돌봐주는 도움이라도 빨리 모십시다. 이민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일 할지 애매하긴 한데 이건 꼭 필요하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 인력을 밖으로 내보내자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도 나중에 문제인 게 튼실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장님들이 고령화돼서 문제인 거예요. 3프로 TV도 곧 큰일입니다. 지금 일본의 그 사장님 평균 나이가 72세입니다. 네. 그리고 사장이 고령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을 접어야 되는 폐업이 연간 5만 건이 넘어요. 더 이상 사장님은 일 못하셔. 네네. 후계자도 못 구하는 거예요. 후계자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자식들이 안 받아서. 자식이 안 받으면. 그렇지. 그래서 M&A라도 해야 되는데 M&A도 어디 가서 쉽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이 M&A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로 인한 폐업에 직면한 기업들의 M&A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해줄까를 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손을 써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기관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곧 닥칠 일이고요.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기초과학이 튼튼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탑저널 순위가 계속 일본이 좀 떨어지고 있고 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선진국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공부를 안 합니다. 네, 공부를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최첨단 분야 이런 거에서는 뭐 일본이 이제 더 이상 리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인력 부족. 지금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일본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재밌는데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일본 젊은이들은 해외 나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나가고 싶지 않다가 42.7%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장기적 성장에 익숙해져 있으면 좀처럼 네 경제를 다시 살리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민 듭니다. 가고 싶다가 4%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경기가 뭐 30년 불황을 겪었다고는 하는데 또 취업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고는 사니까
근데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좀비 기업인데 죽지는 죽지는 않아요. 않으니까. 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차원은 뽑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뭐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데 은행이 또 그걸 대출을 또 해주고 그런 상황이 예전에 뭐 쭉 그러다 보니 있었죠. 그런 기업이 뭐 일상이 뭐 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지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그러니까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저가 마약이라고 하는 게 기술 개발이나 어떤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지 않아도 잠시 후에 또 가만히 엔저. 있어도 환차익을 얻으니까 그 엔저도 사실은 대기업을 병들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좀 고생스러워야 뭘 좀 하나 봐요. 결론이 뭐 그렇게 되면 좀 네, 그러니까 꼭 왜 그런가 싶긴 한데 네. 그 몸이 편하니까 네. 항상 저도 그렇잖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참. 알겠습니다.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님과 요즘 일본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네요. 일본은 가끔씩 이렇게 업데이트 좀 하고 해야 우리도 특히 앞으로도 이제 또 더 배울 것도 많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일본이 지나온 길에 혹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자주 좀 모셔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창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